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함께 하도록 하죠.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장이 장중에 낙폭을 조금은 줄였어요. 이거 어떻게 좀 그래도 약간의 진정 시그널이라고 보셨나요?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시장에 좀 안도감을 주었던 코멘트가 있었죠. 네. 뭐냐면 소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그 운반선들, 그 유조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의를 해줄 수 있다. 그 얘기가 사실은 시장에 조금은 안도감을 주고 그것 자체가 유가를 조금은 이제 상승 추세를 조금은 둔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랬죠. 보통 이제까지는 항상 그쪽 그 중동에서의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둔감했던 이유가 뭐 결국은 당시에만 좀 문제가 생기고 지나고 나면 다 금방 해결돼. 사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었고 최소한 최근 한 10에서 20년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서 놓고 보면은 단 한 번도 이것이 장기화되고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처음으로 정말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공식 천명을 또 어제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번에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 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은 그래 거기에 대해서 내가 통로는 조금 열어줄게 라는 기대감 요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어쨌든 낙폭도 좀 줄이고 유가 상승폭도 줄이는 이런 결과가 밤사이 좀 일어난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물론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는 큰 이슈 아래서 시장이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하드웨어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할 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단 말이죠.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사실 전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만한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반등해서 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뭐 팔란티아 이런 거는 워낙 빠졌다가 네네.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 반면에 망고DB 같은 경우는 많이 낙폭을 좀 더 하락했죠. 키우고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 안에서도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 뭐 그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제 완전히 구분되고 있느냐 지금은 약간 뭐랄까요 좀 혼란의 시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1차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지금 지정학적 위험 자체로 저희 촉발이 됐던 이제 소위 리스크 오프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리스크 오프에 그러니까 지금 위험 회피 심리가 좀 커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연초 이후에 특히 이제 미국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재미 본 게 없는데 사실은 연초 이후에 재미 본 게 없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상대적으로는 그 사이 좀 많이 벌었던 종목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차익 실현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부 특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나타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뭐랄까 이제 요거 이제 1위 1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1희는 한 적 없네요. 1비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는 지금 아직은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거라고 냉정해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르고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게 좀 장기화될 수 있다 뭐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란도 뭐 결사항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 패를 어디까지 꺼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이번 주에서 2주 근데 정확히는 특히 이제 유가와 관련해서는 한 3주 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 2주 사이에 요 현재 이러한 불확실 국면이 좀 해소가 되면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될 거고 요것이 3주 차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사실 유가가 생각보다는 본격적으로 튈 수가 있습니다. 3주 차가 오히려 넘어가면 그때 더 본격적으로 튄다. 네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원유 생산 시설 우리 그냥 주로 이렇게 TV에서만 봤는데 보면은 막 콸콸콸 뭐 바닥 또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렇습니다. 약간 그 무슨 범죄 그 조직 영화에서 보면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수도꼭지 틀듯이 하는 게 아니라 원유라는 것을 한번 유정을 뚫고 나면은 바닥에서 압력이 위로 치솟아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닫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만일 이걸 강제로 닫으면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것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답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것 자체가 혹시 닫아놓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얘의 생산량 자체가 급격하게 둔화될 수 있대요. 주변으로 이게 이제 그 물기, 그러니까 소위 기름줄기가 딴 데로 빠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사우디나 UAE나 뭐 이쪽에 지금 쿠웨이트는 이쪽에서 지금 유정에서 좀 매일매일 그냥 원유는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유조선 갖다 대고 실어 갖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저장고가 최대한 한 달치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저 안으로 유조선이 계속 들어가 주면 소위 배 위에다가 소위 저장고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것도 못 나오지만 지금 당장 급한 건 오히려 들어가야 됩니다, 배가. 그래서 혹시 이게 장기화되더라도 실을 수 있는 유조선이 대기를 해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지금 당장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요게 이제 3주차, 4주차 넣어가면 불안감이 이제 커지겠죠. 그렇죠. 사실은 저장고는 그 사이에 많이 찰 거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다들 얘기하는 게 좀 호르무즈 해협에 적어도 지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배를 집어넣어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 자체가 해결이 되는지 여부가 어찌 보면 지금 사실 시장에서 다 바라보는 건 유가잖아요. 지금 유가가 안정화되는지 여부는 결국은 그 해협을 통해서 1차적으로 배가 좀 들어가줘야 된다는 유조선이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표를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처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발발이 됐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과거 사례를 두고 지금 이번 사례를 어떻게 좀 아직은 뭐 며칠 지나진 않았지만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번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네. 과거의 경험은 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블룸버그에서 제가 갖고 온 자료긴 한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유럽이 당장 각 근처에 있으니까 영향이 가장 크죠. 그래서 유럽 주변에서 있었던 지정학 리스크 1970년대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평균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녹색선인데 평균적으로는 지정학 리스크가 있을 때 초기에만 하락하고 그 다음에는 항상 12개월이 지났을 때는 우상향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유럽 쪽 주변에서 중동 포함해서 발생했던 지정학 리스크에서 최악의 경우는 1973년에 있었던 욤키프르 전쟁.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 이제 옛날 얘기고 사실은 욤키프르 전쟁. 네, 욤키프르가 유대교에서는 성인으로 그러니까 성일로 되는 날입니다. 네. 이제 이때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욤키프르 전쟁이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간의 전쟁이고 중동 4차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보시면은 유일하게 12개월 이후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죠. 엄청 빠졌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10월 달에 발발했었는데 전쟁도 났었지만 네. 그와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차 석유 파동이 그때 본격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당시에 3.5불, 3.5달러 정도 하던 것이 연말돼서 10월에 3.5달러 하던 것이 연말 가서는 거의 1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3배 정도 네. 올라갔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좀 무상향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가 그때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왔죠. 당연히. 그리고 또 당시에는 미국이 원유 생산이 줄어들 때였어요. 그래서 수입의 의존이 좀 더 강해지는 때, 뭐 여러 가지로 뒤섞여서 최악의 경우를 맞이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욤키프르 전쟁 때가 제일 최악이었고, 그걸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10여 개월이 지나가면 다 플러스가 났다. 그리고 그 다음 나빴던 게 2022년도에 러우 전쟁.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기억하시면 유가가 한 120달러까지도 갔었었죠. 맞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초기에 확 근데 그것 사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촉발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게 희한하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네. 유가와 함께 전반적으로 공급망 이슈가 결국은 촉발했고 돈 풀린 게 자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때 결국은 됐을 때 주가를 빠뜨렸던 가장 큰 거는 유가였지만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고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대에 본격적으로 긴축을 했을 때 두 네. 가지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그 악영향이 좀 심했었던 네. 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가가 촉발을 했으나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연준의 강한 긴축이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그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까? 또 하나는 그 당시처럼 석유 파동 그리고 그때는 금수 조치까지 있었거든요. 뭐냐면 수출을 아예 안 해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갈 거냐에 비해서는 지금 상대적으로는 원유 생산이 좀 다변화돼 있고 뭐 러시아도 생산하지만 미국도 생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변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호르줌 해협이 장기간 막히는 것만 아니라면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한 달 동안 특히 3주, 4주 차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안에 사실은 2주 정도 안에 해결을 해주면 생각보다 이것은 지나놓고 보면 아 그때가 매수 기회였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3주 뒤로 갈 수 있다면야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우리는 현재 오늘장을 맞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결정을 오늘 당장 내리는 거는 어렵겠죠.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자신감을 갖고 액션을 한다? 그것 자체도 좀 어찌 보면 무모하다고 볼 수 그럼 있겠죠. 비중 축소는요? 네. 비중 축소. 글쎄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편하죠. 일정 부분. 항상. 그래서 저는 이제 틈만 나면은 현금은 일정 부분 늘 가져가라. 개인 투자자들은. 적게는 20%, 많게는 한 30%는 꾸준히 30, 40%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게 어쨌든 이제 주가 올라갈 때는 이게 막 레버리지까지 써갖고 꽉꽉 채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1차적으로 레버리지 좀 꺼야 된다. 확실한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일정 부분 봐서 현금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조금은 가져가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은 자기가 시작을 했지만 끝을 내 마음대로 끝낼 수 있을까? 항상 전쟁은 그래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동 쪽 전쟁은 그래서 지금 상황이 트럼프의 계산 안에서 잘 해결이 된다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됐을 때 우리가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결국은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법은 인내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소위 이제 비자발적 장투가 되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 자체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 포트폴리오의 좀 상황이 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적어도 레버리지로 뭔가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좀 일단은 좀 뭐랄까 피해 있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어제 저희가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요 추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쪽에 있어서의 보도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밤사이도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장기적인 전쟁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란 쪽에서는 지금 무자비하게 폭격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빨리 끝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속단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서 매일매일 관련한 추이를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박스권에 갇혀서 오히려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 국내 증시는 엄청난 강세장에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서 어제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체력이나 그런 흐름에 따라서도 이번 이슈를 반영하는 느낌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미장이 장중에 물론 하락은 하긴 했지만 낙폭 줄이는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일단 많이 못 올랐으니까 네.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연초 이후에 사실 오른 겸데 여기서 빠지기만 이걸 반영해서 그럼 열받죠 한마디로. 네. 근데 뭐 그럴 정도는 아닌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확실하게 미국은 지금 이제 원유 에너지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번에 타격이 혹시 유가가 오르더라도 타격이 소위 이제 트럼프의 중간 선거의 타격이 심하기야 하겠지만 냉정히 보면은 뭐 어제 같은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특히 지금 아시아권이나 또 내지는 에너지를 순수입하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뭐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지금 현재 웃는 나라들은 신흥국 중에서도 지금 웃는 나라는 브라질하고 러시아. 왜냐면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들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브라질하고 러시아 자체는 상대적으로 지금 유가가 한 10% 올라가면 GDP가 오히려 성장하는 그러한 센시티비티를 갖고 있는데 민감도를 반면에 우리나라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민감도가 좀 덜한 편에 속하고요. 좀 제일 심한 나라는 튀르키예 같은 데죠. 이건 여긴 또 안 그래도 좀 환도 약한 나라인데 이런 데서 지금 여기 이제 원유 이슈까지 생산 문제가 된다면
가장 큰 문제를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뭐 이스라엘도 사실 지금 타격이 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이 꽤 오래되고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버틸려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긴 하고 지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이슈가 이 호르무즈 이슈가 가장 큰 이유는 유가도 유가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공급을 여기에 다 기대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일본은 호르무즈의 90%, 우리나라 한 70%를 거기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혹시 막혀서 장기화된다면 이거 좀 치명타되지 않겠느냐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 우리나라 다 한 7개월 이상 지금 대략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기간이고 설마 7개월까지야 가겠어라는 생각이 있어서 유가 상승만 부담이 되지 그러니까 없어서 못 쓰는 이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어쨌거나 유가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유가가 상승되는 것 자체는 올해 원래 예상했던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것에 일조를 할 수 있어서 올해 원래는 지금 글로벌 제조 PMI가 지금 우상향하면서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일정 부분 약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가는 실제로 어떨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쟁을 금방 끝내고 이거 전쟁 끝내면 오히려 유가가 전쟁이 있었던 그 시기보다 더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지금 물가가 아무래도 유가의 영향을 상당 부분 좀 받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이 네. 유가도 유가지만 그러니까 저도 저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한 2, 3주 안에 해결되지 않을까? 뭐 기본적인 시나리오인데 유가 자체는. 근데 이것이 일단 시장에 뭐랄까요? 말씀 주신 때 유가 때문에 물가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됐고 근데 물가에 봤을 때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자체는 좋게 나왔는데 확장으로 52대로 확장이 유지되면서 좋게 나왔는데 다들 집중하는 건 뭐냐면 지불 가격인 것 같아요. 뭐냐면 기업들이 그러니까 뭔가 원재료를 사올 때 내는 가격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지불 가격인데 그것이 3개월 선행하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어제 70이 넘어가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지금 총황색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2월, 1월 PPI 미국 걸 봤는데 상당히 좀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 선행을 하면서 CPI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고 지금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될 수 있는 미국의 1월 달 PC 좀 밀려서 발표되는데 원래는 지난주에 발표가 됐어야 됐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밀려서 다음 주 말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0.44? 뭐 지금 그 2달 연속 0.4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PC가 YOY로 3% 중후반까지 그런 PC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분위기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지금 미국의 지금 기술주나 이런 데 지금 악영향을 주는 것은 유가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이 물가가 다시 지금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그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 성장주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시기적으로도 멀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사실 누구도 몰랐고 5월쯤 되면은 연준 의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누구? 이름이 워시. 워시. 케빈 워시.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이름들을 들어가지고 예. 워시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뭔가 좀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 기대마저 꺾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게 미국의 물가가 잡혔냐. 근데 거기에 매파들은 아직은 물가가 잡힌 거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매파들을 지지하는 그런 숫자들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워시가 정말로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편에서 비둘기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가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워시가 금리를 계속 인하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사실은 이제 불안감이 분명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그것 자체는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금리를 내면 오히려 물가를 더 높이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본 소위 시나리오로 상정해 놓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조정해 나가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물가도 걱정되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고 이런 불확실성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뭘 보면서 시장을 방향을 감을 잡을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뭐 국내장도 그렇고 네. 미국장도 그렇고 지금 당장은 단기간에는 지금 일단 달러가 상당히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지금 그 2기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미국의 달러가 약세 반전하면서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달러 지수, 그러니까 DXY만 많이 보는데 통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무역 가중을 봐야 되고 무역 가중은 뭐 이 페드에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신흥국 대비로서는 보시면은 확실히 달러 약세가 강화가 됐습니다. 이것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특히 미국장보다는 국내장에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 정확히는 이제 신흥국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나와갖고 뭐 저희 브라질을 편입했던 드러켄 밀러 얘기도 했고요. 네. 드러켄 밀러가 또 그 주말 동안 발표된 모건 스탠리와의 인터뷰에서 포트폴리오에 자기가 발표는 안 했지만 한국과 일본에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I와 AI 아닌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과 일본에 상당히 큰 포트폴리오 비중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맞아요. 아직은 좀 기대감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분도 살짝 후회하지 않으셨을까요? 좀 늦게 살 걸. 근데 뭐 어쨌든 투자의 대가들이 다들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어도 이번 이란 관련된 이슈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과거의 경험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지 이것이 1973년도에 그러한 1차 석유 파동 같이 장기화되고 악화될 거라고는 다들 기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걱정하고 봤던 앞서서도 뭐 사모펀드, 사모대출 얘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물가와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큰 돈의 흐름의 방향성 자체는 미국 달러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달러.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이건 지난주 정확히 금요일까지입니다. 요것이 업데이트 되려면 이제 월화 좀 지나서 이제 업데이트가 될 텐데 네네. 지금 무역 가중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강세로 갈 거냐, 또 이것이 지속 가능할 거냐의 문제가 또 글로벌 돈의 흐름, 달러 유동성의 흐름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좀 당분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결국은 좀 미국 달러의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의 방향을 바꿀 만한 요소가 달러의 약세 움직임이다. 이란 전쟁이 촉발을 해서 미국 환율의 달러화를 움직임이, 방향, 이란 전쟁이 방향을 바꿀 것이냐. 바꿀까요? 1차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14년간 미국 달러가 강세를 가져왔고 네. 이것 자체가 트럼프도 약달러를 원하고 있고 네. 흐름 자체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달러 표시 자산을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꽉꽉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더 달러를 사줄까의 이슈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서서히 이것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미국 내의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흐름에서의 색깔이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해서 이것 자체는 저는 이번 사태가 지나가도 흐름 자체는 약달러가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이것이 이란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 거냐 여부 또 혹시 이것이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주 지나서 진짜 유전이 강제 셧다운 돼야 될 상황까지 갈 거냐 여부 이거는 그때 가봐야 확인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것까지 제가 그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지금 100%야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직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달러 대비 원화 얘기도 한번 살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어제 1,500원을 돌파를 한 거죠. 이거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매출단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화가 계속해서 너무나 큰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이 외국인의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 최근에 외국인도 엄청 팔거든요. 예.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수급에 영향을 주고 이것 자체가 이제 그 소위 고착화되고 예상이 1,600, 1,700원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사실은 그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근데 왜냐면 어제는 한국만 오른 게 아니라
아시아 통화 자체가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로부터 그 소위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들의 통화는 다 약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네. 방향성은 지금 같이 움직인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아까 외국인 매도의 절대 규모는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5조, 뭐 3조, 뭐 엄청 클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규모 자체가 이제는 워낙 시장이 커져갖고 그거 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이 얼마나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절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뭐 아까 지금 업데이트한 거 못 봤는데 적어도 지난주 좀 최근에 외국인들이 팔았다고는 하나 지금 여전히 연초 대비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우상향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위 1비 진짜 요거는 1위 1비인 것 같아요. 3, 4조를 팔았다고 그것 자체가 전체 비중 자체가 줄어드는 식의 방향성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걸로 지금 정말 아까 말씀드렸는데 1,600, 1,700원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투자자들이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주가의 수익률의 폭이 변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환율의 변동폭보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셀코리아 하고 있다라고 예단하기 너무 이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를 놓고 봤을 때 절대 그렇게까지 지금 다시 1,600, 1,700원까지 갈 가능성은 네. 저는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 전쟁이라는 엄청난 키워드가 전 세계 증시를 다 잠식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의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들었었던 뭐 사모금융 그로 인한 이제 시장의 버블 이슈가 살짝 수면 아래로는 내려가 있지만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 전쟁 이슈가 만약에 다행히도 조금 빨리 끝나게 돼서 시장이 다시 한번 제 펀더멘털에 대한 제대로 된 뭔가 평가를 한다면 다시 버블 얘기가 올라올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부정적인 상황의 전개를 좀 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산이 높으면 뭐 골도 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뭐 세상에 그러니까 달도 차면 기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이제 AI 투자가 끝이 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주말 동안 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가베칼이라는 데서 지금 재미있는 차트를 보여줘서 제가 그걸 약간 응용해서 하나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거기에서의 아이디어는 아마존과 코닝을 2000년도에 아마존과 코닝을 비교하는 자료였거든요.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사실 그때 소위 닷컴 버블의 랠리의 최고의 중심은 아마존이 있었죠. 아마존이 초기에 엄청 먼저 소위 닷컴 시대를 열었었고 그것 때문에 돈이 엄청 몰려서 주가가 한번 엄청 날라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의 피크가 아마존이 1999년도 12월에 있었고요. 코닝 그 다음에 이제 피크는 시스코였죠. 지금의 엔비디아의 위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스코가 그 다음에 2000년도 3월에 피크를 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피크를 친 게 코닝이었습니다. 이제 통신, 섬유 뭐 이런 거 지금 만드는. 코닝도 핫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코닝은 가장 맨 마지막에 피크를 쳤는데 2000년도 8월에 피크를 쳤거든요. 잠깐만 지금 그러면 과거처럼 지금 코닝이 오르는 거에 그런 뭐 시그널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방향성은 엔비디아 같고 코닝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더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코닝의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으로 지금 잡혀 있으니까 아직은 자체는. 그런데 다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그널링을 어디서 볼 거냐를 제가 지금 머릿속에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가 있어야 대응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아마존이 상장이 돼 있어서 약간 이제 닷컴의 대표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비상장이라 대표주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원래 이제 오픈 AI나 소위 그 엔트로픽 같은 데가 상장이 돼 있어야 얘네들이 피크를 만들어주고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곧 상장을 하고 준비를 그렇긴 하고 하죠. 있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프락시라고 해야 될까요? 오픈 AI 프락시는 소프트뱅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실질적으로 가장 오픈 AI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뱅크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순서는 기본적으로 제일 우리가 가까이 보는 것, 그다음에 그 뒤편에 숨어 있는 거, 더 뒤편에 그 숨어 있는 것에 더 숨어 있는 거, 요 세 가지의 순서대로 나타난다라고 보신다면 당분간 우리가 이 AI 랠리는 여전히 즐길 준비를 계속 하되 소위 이제 무엇으로부터 피크를 찾을 수 있느냐를 본다면 이제는 제 생각엔 엔비디아 코닝 요 순서를 꼭 보면서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의 그 비중을
움직여갈 수 있는 아이디어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트를 보면은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면 다시 여기서 더블로 갈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여기서 엔비디가 더블을 갈 거냐 뭐 예를 들면 코닝이 여기서 더블을 갈 거냐 뭐 이런 이슈일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기대는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그 사이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우려하는 3호 대출이니 뭐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수요를 생각보다 빨리 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순서대로 나타날 텐데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원래 예상보다 빨리 픽이 왔을 때 무엇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이 차트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과거의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AI 산업에 있어서 혁명과 비교하기 항상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AI라는 산업의 혁명에 있어서 진짜 10년, 20년 돌아봤을 때는 물론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환갑이 됐을 때는 그때 우리가 시스코 얘기하면서 과거 아마존 얘기하면 닷컴 버블 얘기하면서 우리가 AI 산업을 너무 작게 봤네. 이게 완전히 달랐네. 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쌍둥이처럼 비슷하네. 이런 게 위험했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지금 누구도 어느 쪽 방향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참 답답한데. 안타깝죠. 네.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근데 규모가 다르고 실적이 네. 찍히는 게 다르고 이렇게 분석을 계속해도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지금 당장은 마치 그 소위 최종 승자가 누구일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지만 네. 최종 승자는 그때 살아있는 놈이 최종 승자입니다. 남아 있고 하는 기업이 지나가서 네. 저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한 예만 드리면 아마존이 지금 우리가 여전히 좋아하는 엄청난 회사지만 저때 고점에서 90%가 빠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데 10년 걸렸거든요. 네. 근데 결국 아마존이 승자가 됐죠. 인터넷 시대가 왔죠. 마찬가지로 AI 시대가 저는 분명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사이 과정은 상당히 뭐랄까, 그러니까 그 살아남는 자를 찾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 분명 있을 거다. 뭐든지 항상 초기에 항상 세게 몰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과정이 분명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번은 그때와 다른 궤적을 보일 거다라고 기대하고 싶으나 과거에는 항상 이게 과잉 투자, 과잉 소비가 초반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는 기간은 분명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투자자분들이 그곳은 염두에 두면서 내 포트폴리오 관리가 꾸준히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쟁 이슈가 또 거치고 나면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AI 버블 관련한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방송을 보신다라는 건 그만큼 불안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삼프로TV에서는 관련한 내용들에 있어서 심도 깊은 이야기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